미국 언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측근들과 지방에 체류 중이고 정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인도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마이너스 3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석유를 가져가면 돈을 준다는 것으로 국제유가 마이너스 기록은 사상 처음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는데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 단기 일자리도 구직난이 벌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기도 한 최 전 비서관은 이미 시민의 심판은 이뤄졌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협상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대관령 영하 2도, 서울 4도까지 떨어지는 등 폭염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유고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하루였습니다. 발단은 미국 CNN 방송이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계통의 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 정보 당국을 인용한 이 보도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보도들이 줄어리었고 한때 금융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미 CNN은 긴급 속보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은 뒤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미국 정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reaking news, it's out of North Korea. Serious questions tonight about the health of Kim Jong-un following recent surgery. I want to bring in now. CNN은 데일리 NK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묘양산지군의 진료소에서 심혈관 관련 수술을 받고 회복 단계라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CNN 보도가 나간 뒤 3시간 뒤쯤 중국 공산당 간부를 인용해 김 위원장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타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보 수집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引き続き米国等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関連する情報の収集、分析を行っ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와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 해군 P-3C 해상 초계기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 떴는데 북한 동향 파악 차원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김 위원장이 최근 측근들과 지방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심혈관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CNN 보도 2시간도 안 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측근들과 지방에 체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뒤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수술했다는 사람이 가장 정통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정부 소스는 아니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건강 이상설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건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사설 정보지 형태로 김 위원장이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김 위원장이 주요 행사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에 힘이 실린 측면이 있죠. 김 위원장은 열흘 전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매년 참가하던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 즉 태양절 참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김여정의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 등을 단행했습니다.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12일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항공군 비행훈련 시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고 14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최고 지도자에 오른 이후 김 위원장이 태양절 참배를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계의 어떤 정통성을 외부에 보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이상 징후를 나름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에도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창당일에 불참한 뒤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목 수술을 받은 뒤 40여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현지 지도에 나서면서 건강 이상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유사시에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백두혈통이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해부터는 눈에 띄게 보폭을 넓히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김 위원장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다며 김 위원장 뒤를 이을 인물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어머니가 같은 김여정은 스위스 베른에서 학교를 다녔던 지난 1989년부터 10년 넘게 김 위원장과 한 집에 살았다며 공동운명체 의식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사이에서 이남 1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남의 나이가 10살 정도여서 김여정의 보폭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6.5 상황이 생기면 이제까지 북한에 알려진 백두혈통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33살로 알려진 김여정은 지난 11일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하면서 2인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명으로 대남 비난 담화도 처음으로 발표했고 지난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도 김여정이었습니다. 다만 유교적 색채가 짙은 북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김여정이 김 위원장을 대체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2011년 집권 후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이 있는 데다 살이 너무 급격히 쪘고 흡연을 즐기는 것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바 있죠.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맞췄습니다. 5달 전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눈길을 걷다 바닥에 앉는데 다름 아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초상 앞입니다. 앉아서도 힘든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백두산을 오를 때도 숨가빠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이렇게 각국 정상을 만날 때도 김 위원장은 건강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을 수차례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방문 당시 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200m를 걸어온 뒤 얼굴이 빨개진 채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방명록 서명 때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거친 숨을 쉬고 흥건히 땀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죠. 북한 주민들 앞에서도 건강 이상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신년사를 가쁜 숨으로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2주기 추모식 때는 헝클어진 머리로 나타나 초점 없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키 170cm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은 9년 전 아버지 운구차 호위 때만 해도 턱선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후 급격히 살이 쪄 2016년 130kg까지 증가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고혈압, 통풍, 심장병, 당뇨병 등이 의심된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손에서는 담배가 떠나질 않습니다. 2014년 30 나이에 다리를 절뚝이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용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선이 불편한 걸음걸이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지 시찰을 가서도 조그만 어린이용 의자와 침대 끄트머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이 추정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94년 심근경색,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36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한반도 운명에 어떤 변수가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 유가가 연일 급락하더니 급기야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가격 처음 들어보시죠? 기름을 가져가겠다면 돈을 얹어주겠다는 건데 전 세계 경제의 앞날을 그만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싼 값에 미리 석유를 사놓은 국내 정유업계는 초비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 그대로 바닥까지 뚫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 배럴당 15달러 선이 무너지더니 오늘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돈까지 얹어줘야 원유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입니다. 주요 산유국이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3배 이상 더 줄었습니다. People are driving less. No one's flying anywhere. So we have a lot of extra oil supply that's simply not being used. 시장의 충격은 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코스피도 외국인의 5,200억 순매도에 1,880선을 내줬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마이너스 국제유가를 인식하지 못해 일시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초비상입니다. 비싸게 사뒀던 원유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막심한 데다 석유 제품을 만들어봤자 재고로 쌓이기만 합니다. 전기 부수를 앞당겨서 실시했다는 거는 지금 당장 제품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보관할 데가 없다. 정부는 내일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업 대행업체 창고에는 중고 집기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6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자영업자가 70%에 달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앞 한복가게. 닫힌 문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자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옛날에 만약에 100만 원 했다면 지금은 5천 원 아예 제로예요, 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긴 건 인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업으로 46년을 이어온 도자기 가게는 점포를 내놨습니다. 생각도 못해 이제 아주 그만해야 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폐업을 하다고. 폐업 대행업체 창고엔 이렇게 문을 닫은 식당에서 내놓은 집기류와 가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들어오던 폐업 집기가 하루에도 2-3번씩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다 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는 데가 거의 반 이상 떨어졌어요. 배송 위주로만 식당을 차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우선 급한 대로 정부 지원 대출에 기댈 수 있지만
결국 빚만 늘게 돼 걱정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갚아야 될 빚처럼 남겨지고 그냥 눈 감고 서 있는 심정이죠.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6개월 미만이라서 거의 이제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중소기업부에 접수된 소상공인 폐업 지원 신청은 1,600여 건. 이달 초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코로나가 6달 이상 지속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이렇게 문 닫는 가게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채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 단기 일자리 역시 구인 광고가 나면 지원자가 줄어 있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2명 뽑는데 400명이 몰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취재 나가 신원석 기자는 어려울 것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점한 서울의 한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2명 뽑는데 지원자가 무려 400명이나 몰렸습니다. 400명 가까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좁아지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청년층이 늘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기간이 2주 정도가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되거나 한두 명 뽑는 자리인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뽑을 수가 없다고. 지자체 단기 일자리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30명을 뽑았는데 160명이 왔어요. 리조터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던 이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2월 초에 모집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사업에는 경쟁률이 한 2에서 3대 1 정도였는데 이번 관련한 단기 일자리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사업에는 한 15대 1 정도의 그 경쟁률이 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단기 일자리를 통해 받는 돈은 시간당 10,000원 안팎입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오늘 피고인석에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했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첫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 전 비서관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생활을 했으니 위계, 즉 속임수가 아니고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 못했으니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자신만 차별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검찰은 확인서 작성자는 여러 명 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곧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고발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새 걸로 바꾸고 접선지로 가서 직원을 만나라. 첩보 영화 속의 장면 같습니다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라임 일당이 벌인 도주 행각의 일부입니다. 검찰은 라임 일당이 도피자금 용도로 서울 명동에서 25억 원가량의 수표를 달러와 원화로 바꿔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라임 일당의 도주 행각이 드러난 건 지난 13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운전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한모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접선 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으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씨는 김 전 회장 측 직원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수표와 유심칩을 건네받았고 새 유심칩으로 서울 명동 환전업자와 접촉해 절반씩 달러와 원화로 바꿔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 지시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 번호판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 도주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가족의 강원도 리조트 상봉까지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의사인 이 전 부사장 아내를 소환해 도주 중인 남편을 위해 당뇨와 아토피 약을 전달한 사실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아직 국내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하루 종일 강풍이 부는 데다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 쌀쌀했습니다. 강원도 미시령에는 소형 태풍급인 초속 24m의 돌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내일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원희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군요. 네, 봄의 절정을 향하고 있는 4월 말인데도 한기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주춤해졌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변 시설물들도 흔들렸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3, 4도 낮은데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미시령과 경기도 양주에는 소형 태풍과 맞먹는 순간 최대 초속 24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강풍특보는 내일 낮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뒤늦은 꽃샘추위는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은 4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5도 정도 낮겠고 강원과 경기 등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권까지 수온주가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도 8에서 16도 사이 머물 예정입니다. 강풍을 타고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주말이 지나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바람이 강한 하루였는데 경기 군포의 5층짜리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면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창고 1층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화염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강풍을 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근처 고속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다 타가지고 재빠르게 빨리 대피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금방 번지더라고요. 오늘 오전 10시 35분 경기 군포시 한국물류터미널의 5층짜리 물류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근로자 30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류창고 옆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번졌습니다. 종이박스가 불타며 목재 화물 운반대로 옮겨 붙었고 1층 가구 창고부터 5층까지 창고 전체가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분리수거장에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8대와 253명을 투입했지만 강풍의 불길이 거세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부에는 물품이 가구류라든가 장파류 그런 가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오늘 낮 5시쯤 강서구 유통단지에 불이 나 약품 창고와 식용유 창고가 불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14년 동안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430억 원을 빼돌린 이른바 사이버 범죄의 대부가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범인 14년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를 돌며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피 속에서도 호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여객기로 들어가 한 남성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체포합니다. 일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본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죄명은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대부로 불리던 56살 이모 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 씨 등 조직원 31명은 개발팀, 광고팀, 자금 세탁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거래 주문을 허위로 체결된 것처럼 속이고 고객의 투자금에서 손실액과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사이트 보안이라든지 또 자금이 다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세탁, 또 조직원들 간의 어떤 보안 의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피해자는 최대 6,500여 명, 피해 금액은 431억 원에 달합니다. 총책 이 씨는 검거되기 직전 태국에서 수십억 원대의 호화 별장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현금을 쓰며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 수익 111억 원에 대해 몰수 보존 조치했습니다.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재산을 몰수 보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9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죠. 이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처벌받는 게 고작이지만 종종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자영 기자가 스토킹으로 어머니를 잃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 60대 이모 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해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딸 A씨 집으로 몸을 피했지만 다시 만나달라는 E씨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야, 거기 저기 다가니 앞에 가니 거기다 놓고 둘 거냐? 다 할 거예요. 내가 못 할 것 같아. 한 달간 이어진 협박 전화와 문자를 못 이긴 어머니는 지난해 9월 E씨와 만났다가 결국 화를 당했습니다. E씨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딸 A씨는 어머니가 스토킹을 당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적금형 금지 명령 이런 거 할 수 없겠냐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근데 이게 일반 형사과인지 그냥 뭐 여성 청소년과 잘 기억이 안 나다 그걸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해당돼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아는 사이에 살인 사건은 발생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이제 스토킹 예컨대 목표물을 노리는 미행 같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20대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방지 법안 5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583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9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만에 하루 확진자가 다시 한 자릿수로 준 건데요. 정부가 이번 주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전국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이 개방됩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입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자 지난달 18일부터 입장객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막 대구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 푸른 요양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터지면서 저희도 닫았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43곳과 수목원 2곳, 치유의 숲 10곳 등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도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될 거예요, 계획은. 지금 당장 뭐 경기가 진행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 야외 시설도 방역 운영 지침에 준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운동 전후 친목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립공원은 다음 달 5일까지는 지금처럼 탐방로와 일부 주차장만 운영합니다.
정부는 내일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을 발표하고 유형별 세부 지침은 오는 금요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코로나로 지난달 각 대학이 온라인으로 개강했죠. 이 학생들이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등록금 절반 정도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달 넘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대학생 최모 씨.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서버가 좀 과부하가 돼서 튕기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실시간 강의로 하면은 영상통화 같은 개념인데 좀 자유로운 의견 개진도 잘 안 되고 있는. 교수에 따라 다르지만 교수가 강의하지 않고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기도 하고 실습 없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닫혀 학습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서관이나 열람실이나 아니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던 공간들 다 폐쇄되어 있고. 대학생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격 수업의 질 저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환 액수로는 등록금의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교육부, 대학, 학생의 3자 협의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교협과 보름 전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조사해봤더니 예상보다 훨씬 미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3% 미만의 사람들만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먼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드리고 올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도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미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레라 카운티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7천 명을 검사한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That a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may have been infected even in heavily affected areas, not more than 2 to 3%.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 완치되면 집단으로 항체가 생겨서 대유행이 멈추게 되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유행이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도 항체 양성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결국은 방심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항체가 생겼더라도 방어력이 있는지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항체 형성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항체 생성률이 낮으면 백신 개발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연 면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수동 면역으로 백신을 해가지고 면역을 시킨다는 건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상자 선정이나 시약의 민감도 등에 따라 항체 형성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연구 결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그럼 올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기 전에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강동 기자, 정 본부장 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기온이 아주 올라가는 여름철이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만 해도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 사스 바이러스가 여름철에 종식된 것과 비교를 해서 코로나19도 여름철에는 종식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프랑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6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있어도 생존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미국의 국립과학원도 이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약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예, 뭐 최근 싱가포르의 사례만 봐도 그렇죠. 예. 결국 계절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이 경증이나 무증상에서도 전파력이 높아서 이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문경 본부장 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오래 하는 겨울에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름철에는요, 이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게 가능해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겨울보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앞선 보도에서도 보면 대유행이 지나간 지역에서도 항체 생성 비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겨울철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염려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 따뜻한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겨울은요, 이 바이러스 감염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는 거,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백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공포심을 갖는 이유, 예방제도, 치료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약물학적인 수단이 있어야 돼요. 항바이러스제, 백신 이런 게 그래서 꼭 필요하죠. 물론 개인 위생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도 나라 빚을 더 내서 주자는 뜻이 아니었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내에서조차 100% 지급을 고집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지원 금액을 줄이는 안까지 나온 가운데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를 향해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고. 민주당은 또 야당을 향해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 뒤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통합당이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그 추경 예산안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민주당 중진인 이석현 의원도 100% 지급 약속을 고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 게시판에도 당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100% 지급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민주당에선 총선 압승을 이끈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인 지난주 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도 가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 전 총리의 고민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일단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의 공을 문 대통령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이 당선인에게 당대표 경선 출마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이 당선인 입장에선 당권 장악을 통해 친문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출마 질문이 나올까 봐 언론 인터뷰도 미루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8월에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선 선거 1년 전인 내년 3월에 물러나야 합니다. 신문 내부에선 이 전 위원장이 당권을 쥐면 대통령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당권 경쟁 후보군으론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총선 참패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당 체질 개선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현역 의원과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 재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야 혁신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다 싫지만 야당이 더 싫어요. 꼰대 사고방식 있잖아요. 꼰대 정당, 영남 정당 이미지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이 영남권으로 치중되면은 너무 한쪽으로 된 과거의 어떤 선례가 영남당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 그런 마음은 한뜻으로 이렇게. 당 안팎에서는 영남의 자민련이 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영남의 자민련이 돼버렸습니다. 완전 지역 정당이 돼버렸어요. 체질 개선을 위해 청년들을 당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80년대생, 30대, 또 00년대 학번으로 구성되는 좀 더 빠른 속도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 두 가지를 놓고 현역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당 재건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두 자릿수로 분담금을 인상한 한국으로선 미국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협상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교착 국면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만간 결정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다만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압박 카드로 준비 중이라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So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13% 인상하는 한국의 제안이 타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고 그 입장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협상 교착 국면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숨죽였던 우리 프로야구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막합니다.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늘 연습 경기가 열렸는데 선수들은 경기 시 자제해야 할 코로나 수칙을 익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BO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프로야구 개막을 5월 5일 어린이날로 확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중 경기로 시작하고 관중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합니다. 시즌 일정은 예년과 같이 144경기 체제로 진행됩니다. 다만 선수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주일간 리그를 중단하고 경기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정규 시즌은 11월 2일 종료되고 포스트 시즌은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축소되고 올스타전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날짜가 확정된 만큼 조금 선수들도 이제 더
뭐 정식적으로도 무장을 좀 더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설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 첫날 예방 수칙은 비교적 차분하게 지켜졌습니다. 심판들은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들어섰고 일부 선수들과 프런트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습관 탓에 그라운드에 침을 뱉는 선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문학에서는 SK가 로메카 윤성민 등 홈런포 3방을 터뜨리며 화끈한 타격감을 자랑했고 LG 투수 차우찬은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화끈한 탈삼진 쇼를 펼치며 개막전 선발 등판 채비를 마쳤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비좁은 뗏목에 산자와 주건자가 뒤엉킨 채 풍랑에 요동칩니다. 역동적인 구도와 강렬한 명암으로 눈을 사로잡는 걸작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난파하자 선원들이 뗏목을 엮어 표류했던 사건을 그렸죠. 열 이틀을 떠다니는 동안 뗏목은 질병과 죽음, 폭동과 광기, 굶주림과 식인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열에 하나만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비인간, 비윤리의 엽기적 참상은 예나 지금이나 관람객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정치를 배와 항해에 빗대는 명언이 적지 않습니다만 처칠의 위트 넘치는 비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당은 곧 콜럼버스다. 둘 다 출발하면서도 어디로 가는 줄 몰랐고 가서도 거기가 어딘지 몰랐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남의 돈으로 했다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그래도 신대륙 발견이라는 새 역사를 썼지만 미래통합당은 어쩌다 이렇게 참패했는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듯합니다. 배에 물이 새는 곳은 어딘지 또 그 수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새로운 선장은 어디서 모셔와야 할지 이러다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어질지도 모를 판인데 중구난방의 우왕좌왕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반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벌써 10명에 이릅니다. 당이 어떻게 되든 일단 한 자리 차지하려는 자리 다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비대위원장 추대가 거론되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마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했겠습니까?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조작 음모론 역시 애처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아무리 선거 결과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참패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책임을 안에서 찾을 때가 됐습니다. 난파선 위에서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보수 원로들이 모인 국민통합연대가 당을 자진해산하고 중도 실용정당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한 것도 그래서 결코 과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수레는 두 바퀴로 나가고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국가 운영 역시 세력 간 힘의 균형이 현격하게 무너지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합당이 내부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해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선거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4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난파선 통합당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에 4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9도에 머물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10도나 더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인천과 강릉이 5도, 대구는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바람을 타고 황사도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긴 할 텐데요. 그래도 주말까지는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